3권 양반편 4장 보복. 첫 번째 이야기. 대왕대비가 청사를 아름한 뒤 5, 6년 동안 허무한 옥사와 애매한 죄목으로 허다한 인물을 죽이고 귀양 보낼 때에 한 세상을 만난 간신들은 부귀 공명을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았지만 역시 5, 6년 동안에 죽은 자도 있었고 귀양 간 자도 없지 아니하였다. 임백령은 이조판서로 우찬성으로 벼슬이 높아져서 시색 좋은 재상의 한 사람으로 조정에 드날리는 판이라 마음이 만족하였을 것이지만 죽을 애를 쓰고 뺏어온 옥매양이 빌미 모를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는 것이 한 걱정이 되었다. 옥매양의 병은 자다가 한축하고 얻은 병이라 뜬 것에 진지 모른다고 무당들여 굿도 하고 판수 불러 경도 읽었지만 병이 차차로 중하여 달포 뒤에는 대낮에도 자리 보존하고 눕는 때가 많아졌다. 어느 날 임백령이 조반에서 나오는 길로 옥매양에게 와서 보니 옥매양이 누워있다가 간신히 일어나 맞으며 일찍이 나오셨습니다 하고 딴 기적은 말소리로 인사하였다. 오늘은 신기가 어떠하냐? 마찬가지지요. 윤판서가 좋은 의원을 천거하기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옥매양이는 윤판서란 말에 깜짝 놀라는 빛이 있다가 곧 가라앉으며 윤판서가요? 하고 속살거리듯 말하였다. 그래, 윤판서도 너의 병을 걱정하는 까닭에 일부러 의원을 알아보았다고 말하더라. 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소리야? 아까 못된 꿈을 꾸었어요. 못된 꿈을 꾸면 오래 못 사나? 윤판서가 와서 년이니 노민이 해가면서 같이 살 줄 아느냐 하고 호령호령 하겠지요. 꿈을 깨고 나니까 찬땀이 쭉 흘렀어요. 윤판서라니 윤임이 말이냐? 네. 별소리를 다 한다. 지금 윤임이가 살았어도 별수가 없을 터인데 죽은 귀신이 무슨 수가 있어서 같이 못 살게 한단 말이냐. 부지깽이로 턱을 고이어서라도 오래 살도록 해줄 것이니 걱정 마라. 하고 임백령이는 다정스럽게 옥매양의 머리를 짚어주었다. 대감, 대국 사신을 가게 되시거든 아무쪼록 피하세요. 그건 어째서? 윤판서가 호령할 때 대국 사신 가는 날이 마지막이니 알고 있을 거라 하고 영절스럽게 말해요. 별소리를 다 한다. 내가 몸이 성치 않으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이다. 꿈도 허사가 아니랍니다. 그래, 내가 아무쪼록 피할 것이니 염려 마라. 하고 임백령이는 옥매양의 파리한 볼을 손등으로 문질러주며 위로쪼로 말하였다. 사륙 나던 이듬해 중국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상사 물망이 임백령에게로 돌아갔다. 임백령이 옥매양의 꿈 이야기는 잊었지만 앓는 옥매양을 두고 멀리 떠나기가 어려워서 이탈저탈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대왕대비가 친히 불러서 이번 사시는 경이 가도록 하라고 말씀한 까닭에 못한다고 거약할 길이 없어서 마침내 중국으로 사신 가게 되었다. 임백령이 떠날 때 빨리 갔다 오면 두서너 달밖에 안 될 것이니 안심하고 병이나 조리해라 하고 눈물 흘리는 옥매양을 위로하였으나 옥매양은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는 대감을 다시 배울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앞짧은 소리를 하여 수건으로 눈을 가리었다. 임백령이 사신 가는 길에 병이 들어 영평부에서 객사하게 되어서 사신 행차로 건너간 압록강을 상행으로 건너왔다. 임백령이 죽을 임시에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하게 된 까닭에 옥! 옥! 하고 또 뒤미쳐 윤! 하고 이내 운명하였다는 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옥은 옥매양 말이고 윤은 윤원영 말이라고 추측들 하였으나 옥매양이 많은 옥은 저희 말이 분명하거니와 윤은 윤원영 말인지 윤인 말인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여 아픈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았다. 옥매양이는 기름 등잔에 기름 마르듯이 기운이 말라 들어가서 임백령의 졸곡도 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임백령이 살아 있었다면 장사나마 훌륭하게 지내주었으련마는 그 장사까지도 초초하였다. 그러나 옥매양의 상여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상여를 가리키며 그년이 오늘날까지 산 것이 천도가 무심하지 하고 혀들을 쳤다. 임백령이 죽어 대상이 지내기 전에 30명 공신 중에 수훈 공신인 좌의정 정순붕이 귀신모를 죽음을 당하였다. 처음에 정순붕이 이기, 윤원영 등과 자주 상종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맏아들 정염은 포천현감으로 있었는데 근친하러 올라와서 집에서 묵는 동안에 이것을 알고 밤마다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이기, 윤원영 같은 인물과 상종하지 말라고 간하였다. 정염은 총명이 과인할 뿐 아니라 인품이 절등한 까닭에 아들일 망정 꺼리고 어려워하는 터이라 순붕이 그저 우연히 상종하게 된 것이야 하고 우물쭈물 하려다가 우연이라도 상종하시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는 아들의 말에 차차 상종하지 않지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붕이 상종하지 않겠다던 사람들과 심장을 서로 맞있게 되어 큰 사변을 일으키려고 음모할 때쯤은 정념이 버스를 버리고 집에 와서 있을 때라 순붕이 맏아들의 눈을 가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못된 짓 하는 자제가 부형의 눈을 기이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둘째 아들 정현과 사위 이만년과 청직이 박정원을 데리고 수군수군 무엇을 공론하다가도 맏아들의 신발소리나 기침소리가 들리면 저리들 가거라 하고 말하여 아닌 보살을 차리었다. 정렴이 이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는 덮어두고 그 아우를 준절히 꾸짖고 그 매부를
간절히 책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순붕이 윤원영의 청을 들어 모함 상소를 올리고 박정원의 꾀를 쫓아 노큰 계획을 세울 때 정렴이 이것을 알고 지성을 다하여 그 부친을 말리었더니 순붕은 꺼리고 어려워함이 역정으로 변하고 또 부끄러움이 노여움으로 변하여 너의 아비는 천하 소인인 까닭에 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고 말을 막고 내가 내 앞에서 죽는다 해도 내 마음은 변할 수 없다. 소인의 공명을 탐내는 마음이 그렇게 용이히 변할 듯하냐? 하고 엎드려 우는 점잖은 아들을 발길로 차고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정념이 그 부친의 하는 일을 애달게 여기어 자기 사랑들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하는데 그 아우 정연이 앞에 와 서서 조롱하듯이 말하였다. 형님은 순임금 같은 효자십니다. 호흡 우민천을 하십니다 그려. 정념이 울음을 그치고 눈을 부릅뜨며 내가 사람이냐? 하고 소리를 지르니 사람이 아니면 뭐요? 하고 정연은 빈들빈들 말하였다. 13살 먹은 어린 아우 정작이 옆에 서서 보다가 여보, 형님, 저리 가시오. 하고 정연의 앞을 가로막아서니 둘째 형은 형값에 못 가느냐? 하고 정현이 어린 아우를 앞으로 잡아 낚았다. 정념이 이것을 보고 완패한 것이란 할 수 없다 하고 꾸짖으니 정연이 발끈 화를 내며 누구도로 완패하다오? 아비 모르는 자식은 완패하지 않소? 하고 그 형에게 욕설하였다. 불패천이다. 불외지는 어떻소? 저리 가거라. 이것이 아직은 아버지의 집이오. 형님이 가거라 말거라 할 터 아니오. 정념이와 같은 점잖은 사람으로도 화를 참지 못하여 기둥에 걸렸던 전반을 떼어내려서 한번 그 아우의 몸을 후리쳤다. 누구를 때리요? 누구를 때리요? 하고 정연이가 형에게 덤비는데 어린 정자기가 정념을 가리고 서서 큰형님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하고 권하여 정념이 귀여워하는 어린 아우의 말을 좇아 마루 위로 올라가면서 괴악한 것 하고 둘째 아우를 괘씸히 말하니 정연이는 돌아서 나가면서 어디 봅시다 하고 그 형을 별러 말하였다. 순붕은 그 맏아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여 접어 안기를 고사하고 일체로 대면하기를 싫어하기까지 되었다. 정렴이 조속 문안을 올 때에는 참답게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벽을 향하여 들어눕고 계제가 눕지 못하게 되면 외면하고 본체 아니하고 경우가 외면하지 못하게 되면 눈을 곱지 않게 뜨고 바라보았다. 정렴이 오래 서서 물러가지 아니하여 귀찮고 성가신즉 말한다는 것이 노형 서 계시기에 다리가 아프지 않으시오? 곧만 가시오. 하고 듣기 미안하도록 말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청직이나 상노를 불러서 나으리 자기 사랑으로 가시게 해라 하고 말하여 체면 좋게 끌어내었다.
그러하니 정념의 민망한 처지와 애달픈 심정과 억울한 회포는 추측으로 말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정순붕이 1등 수훈공신이 되고 정현이와 이만년이도 공신에 참여되어 순붕의 집에서는 상하가 경사라고 떠들 때 정념이는 손도 맞은 사람같이 혼자 방 안에 들어앉아 눈물을 흘렸다. 정자기가 10여 살밖에 못된 아이로서 시비 분간이 분명하여 부친이 그러고 백씨가 옳은 것을 능히 알 뿐 아니라 백씨의 난처한 처지까지 10분 요량하여 떠드는 틈에 섞여 있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백씨를 위로하러 왔다. 정염과 정자기는 연치가 30년 가까이 틀리어서 형제간이라도 부자간과 다름이 없었으나 정염이가 이 아우를 특별히 귀여워하여 그를 가르쳐 줄 뿐이 아니라 간간히 의양묘리도 일러주고 선가의 연단하는 방법도 말하여 주는 까닭으로 데리고 앉으면 해가는 줄을 모르는 터이라 정념이는 너 오느냐 하고 아우 오는 것을 반겨하였다. 작은 사랑에 형제 둘이서 들어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큰 사랑에서는 지하하는 손이 그친 틈에 정연이가 부친을 보고 형의 일을 말하였다. 오늘 형이 무슨 말씀해요? 무슨 말을 해? 그래 아무 말도 없어요? 사람이 오귀에도 분수가 있지요. 제가 아무리 정인 군자인 채에도 소인의 아들은 면할 수 없을 터이지. 천하에 저의 부모를 그르다고 하는 정인 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형을 그대로 두시면 자기까지 버리겠어요. 그대로 두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냐?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렇게는 못하시더라도 어디로 보내시기라도 하시지요. 제가 가지 않는 것을 어디로 보낸단 말이냐? 가라시지요. 아이고 성가시다. 아버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면 제가 가라겠습니다. 내가 가란다고 갈 사람이냐? 집에 있지 못하게만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두고 보세요. 하고 정연이는 저희 형을 욕보이려고 맘먹게 되었다. 정현이는 낭속 중에 불량한 자 하나를 가리어서 밤 저녁에 불러들여 주식을 먹이고 꾀를 가르쳤다. 어느 날 초저녁에 그 자가 술을 잔뜩 처먹고 작은 사랑으로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여보게 사결이 하고 부르는 사결이는 정념의 자다. 정념이는 벌써 짐작이 있는 듯이 들은 채도 아니하고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자가 나중에 머리맡 영창문을 열어젖히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가? 부르는데 어찌 대답이 없나? 하고 곧 뒤를 이어서 양반이라는 것은 조상의 뼈로 양반이 아닌가? 자네는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니 자네나 내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허교하기가 내가 창피할지 경일세만 허교하고 지내세. 하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을 늘어놓았다. 이태껏 몸을 꼼짝 아니하고 가만히 앉았던 정념이 이놈! 하고 호령하며
벌떡 일어서며 벽에 걸린 환도를 떼어내려서 칼날을 뽑아들고 윗간 영창을 열고 쫓아나오니 그자는 에고 죽겠다 하고 도망하여 나갔다. 정념이는 그 자를 쫓아버릴 마음으로 환도를 들고 나온 것이라 그 자의 뒤를 쫓지 아니하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칼날을 집에 꽂아 벽에 걸고 자리에 앉으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정연의 흉한 심장이 말할 수 없었다. 낭속을 시켜 저희 형을 욕보이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달리 욕보일 것을 생각하였다. 정념이가 아침 자리 속에서 말하기 전에 약한 첩을 먹는 버릇이 있으므로 정연은 이것을 기회 삼아 형을 약으로 욕보이려고 작정하고 파 둘을 구하여 몸에 지니고 틈을 엿보다가 어느 날 식전에 상노가 약을 앉혀놓고 뒤를 보러 간 틈을 타서 그 파두를 약에 넣었다. 정념이가 약을 먹고 나서 뒷맛이 다른 것을 괴상히 생각하여 상노를 불러서 무슨 약을 다렸느냐 하고 물은즉 상노는 도리어 그 묻는 것을 괴상히 생각하며 일상 잡수시는 약이지 무슨 약이에요? 하고 대답하였다. 얼마 아니 지나서 정념이는 복중이 괴란하기 시작하여 일상 먹는 약이 아닌 것을 짐작하고 상노더러 약 찌개기를 가져오라 하여 해치고 살펴보니 재료에 없는 파두가 많이 들어있었다. 내가 약을 다릴 때 왔다 간 사람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약을 다리다 두고 어디를 갔었느냐?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잠깐 소피 보러 간 일밖에 없습니다. 정념이는 약을 알고 또 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집에 구하여 두는 약재가 거의 구비하였다. 그 약재 중에서 생황련을 꺼내서 즙을 내어 먹고 또 그 위에 날콩즙을 내어 먹는 까닭으로 파두독이 곧 풀리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두어 차례 설사는 면치 못하였다. 정념은 파두의 묘맥을 짐작 못하지 않으므로 상노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이 다음 약 다릴 째는 자리를 뜨지 마라 하고 신칙할 뿐이었다. 정현이는 파두의 효험이 신통치 못한 것을 보고 여기 어디 비상독도 푸나 보자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상노아이가 조심하여 약 다릴째 자리를 뜨지 아니하므로 틈을 얻기가 용이치 못하다가 어느 날 일이 공교히 되느라고 개 한 마리가 신짝을 입에 물고 꽁지를 사태 끼고 마당가로 살금머니 지나가는 것을 상노가 보고 생각 없이 약을 짜다 말고 쫓아 내려갔다. 정연이가 이 틈에 비상봉지를 짜놓은 약에 털어놓고 한두 번 휘휘 저어 놓았다. 상노가 신짝을 들고 돌아와서 오다가 정연이와 마주쳐서 나으리 식전에 웬일이십니까? 하고 인사하니 정연이는 큰 나으리를 좀 배우러 왔더니 아직 안 일어나셨구나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버렸다. 정념이 그 약을 먹고 보시기에 남은 약지기로 비상이 든 것을 알았다. 정념이가 둘째 아우가 왔다 간 말을 상노에게서 듣고 어이없어하는 중에 정작이 백씨에게 아침 문안을 왔다가 이것을 알고
이런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여쭐랍니다. 아무리 아버지시라도 이것이야 가만둘 리 없으실 터이지요. 하고 급히 나가니 정념이 나가는 아우를 불러서 예, 떠들지 마라. 창피하다. 아버지께 아시게 하면 무엇하느냐. 맘만 상하시게 할 뿐이지. 아예 떠들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냉수 한 그릇이나 내보내라. 하고 이른 뒤에 당 여지를 장말하여 냉수에 타서 먹었다. 정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녹두죽을 쑤어달라고 하여 손수 들고 나오니 정념이 이것을 보고 녹두죽을 아니 먹어도 관계없다. 신석 해독재료는 여지말이 신약이다. 여지말을 먹었으니 염려 마라. 하고 여지말의 신효를 말하여 주다가 녹두도 해독이 된다니 잡숴 두시지요. 하고 어린아우가 권하는 바람에 정념이는 녹두죽까지 먹어두었다. 여지말의 효력으로 정념이는 비상에 죽지 않았으나 얼마 동안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다. 정념이 둘째 아우의 소행을 괘씸히 생각하나 어떻게 조치할 도리가 없어 자리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이 수선하니 시골 가서 있겠노라고 말하고 그 뒤로는 과천 청계산과 양주 괴라리로 넘나다니고 별로 서울집에 오지 아니하니 정연이는 저희 꾀로 시원하게 형을 쫓았다고 생각하였다. 3권 양반편 4장 보복 두 번째 이야기 유관 유인수 유님의 집에서 몰수한 노자와 비자를 소위 공신들에게 사패로 내릴 때 정순붕은 수훈공신이라고 다른 1등 공신 명색들보다 수많은 노자, 비자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순붕이 집안 권속을 데리고 안대청에 앉아서 새로 생긴 노자, 비자의 현신을 받는 중에 나이 어린 비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인물이 어여쁘게 생겼을 뿐 아니라 그 거동이 현저하게 남과 달랐다. 옛 상전을 생각하고 질끔거리는 사람도 없지 아니하고 새 주인을 꺼리어서 질끔거리지는 못하더라도 낙심한 모양으로 풀기 없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린 비자는 낙심한 모양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상글거리기까지 하였다. 순둥이 그 비자를 앞으로 불러 내세우고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가비올시다. 나이는 몇 살인고? 14살이올시다. 짧은 대답일망정 똑똑한 말소리가 귀엽게 들려왔다. 순봉은 대답을 들어보려고 짐짓 말을 묻기 시작하였다. 너의 옛 상전은 누구이냐? 인숙이올시다. 옛 상전의 이름을 부르는 법이 있을까? 나라의 죄인이라 휘하지 못합니다. 너는 옛 상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느냐? 오늘날부터는 새 상전 매실리를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능란한 말 대답에 놀란 순붕이 갑의 사람을 신통히 생각하여 뜰 위에 올라서라 하고 자세히 바라보니 입가에는 어린 양이 떠돌고 눈 속에는 총명이 가득히 괴어 있었다. 가비는
유판서의 부인이 딸같이 여기고 길러놓은 아기종이라 손길에 곱게 자란 표가 드러났다. 순붕이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때까지 험한 허드렛 일은 해보지 못했구나. 방심부름 했느냐? 하고 물은 뒤에 내게서도 방한 심부름을 해라. 하고 가비의 소임을 정해 주었다. 순붕이 옆에 섰던 아들 현이를 돌아보며 고년 참 똑똑하다. 하고 가비를 칭찬한 즉 현이가 그 나이에 똑똑한 품이 자기와 비등합니다. 하고 저희 부친 칭찬에 붙조차 말하였다가 자기가 얼굴빛을 변하며 형님이 아우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데다 똑똑하다고 내세우십니다 그려. 하고 불쾌히 말하여 순붕이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똑똑하단 말을 듣지 않지. 하고 허허 웃었다. 가비가 처음 얼마 동안은 안방에서 방한 심부름을 하였는데 백령백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는 중에 더욱이 순붕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나중에 가비는 사랑방에 나가서 순붕의 순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순붕의 입에서 말이 떨어질 때 지성으로 말을 조차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 없을 때 짐작으로 뜻을 받아나가는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가령 순붕이가 다리 좀 쳐다오 하고 말할 때 밤이 늦도록 졸지 아니하고 다리를 칠 뿐이 아니라 순붕이 한두 번 거북하게 들이만 하면 어느 틈에 생강차를 다려내오고 순붕의 얼굴에 잠깐 피곤한 빛만 보이면 얼른 일어서서 퇴침을 갖다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말하자면 가비는 순붕의 입의 혀보다도 더 잘 노는 셈이었다. 2, 3년 지나서 가비의 나이 16, 7세 된 뒤로는 순붕의 총애가 가비 한몸 위에 쏟아져서 특별히 사랑하던 상노 개놈이란 아이까지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벼슬로는 좌의정이고 나이로는 환갑이 지난 순붕이가 계집 아이종 가비가 없으면 낮에 밥을 달게 먹지 못하고 밤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순붕의 앞에서는 감히 가비의 말을 헐뜯어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때 정념이가 집에 다니러 왔다가 가비는 미간에 살기가 있으니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고 조용히 그 부친에게 말하였더니 나는 내가 보기 싫으니 곧 시골로 가거라. 하고 역증을 내어서 정념이는 다시 두말하지 못하고 그 아우 정자기에게 이 일을 말하고 그 부친의 침혹한 것을 한탄하였다. 개놈이는 가비와 연갑되는 아이였다. 개놈이가 주인 떼감에 몸시중 드는 것은 가비에게 아끼였으나 그래도 상노들 중에서는 가장 신임을 받아서 다른 상노들보다 자주 대감 사랑해를 드나드는 까닭으로 가비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간간히 가비와 서로 말까지 하게 되었다. 순붕이는 귀가 조하여 항문이 찢어 피가 나는 때가 있으므로 뒷간에 가서 더운 물로 항문을 죽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뒤가 남보다 몇 배 오래 걸려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며칠이고 참고 지낼지언정 거연히 뒤 보려고 생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참는 끝에는 더욱이 심하여서 몇 시간 동안 산부 해복하느니나 다름없는 고초를 겪은 뒤에 쌍부축을 받고야 겨우 일어나오고 한동안 다리를 주물리고야 간신히 기동하였다. 순붕이 뒷간에 있을 때 뒷물 대야를 들여오고 내어오고 하는 것은 개놈이의 소임이었다. 어느 날 순붕이 뒤보러 간 때 개놈이가 수건을 가지러 사랑에 들어왔다가 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예, 수건 좀 찾아다오 하고 말을 붙이니 갑이는 새침하고 앉아있다가 내가 나하고 말해보자는 말이냐? 하고 살며시 돌아다 보았다. 좀 찾아주면 어떠냐? 탈라니? 내가 둔 걸 내가 찾지 왜 나더러 찾아달라느니? 내 손 좀 보아라 하고 개놈이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지금 뒷물 놓느라고 물이 묻었다 하고 가비의 눈치를 보았다. 누가 씻지 말라드냐? 야속하고 인정 없는 사람일세 하고 개놈이가 혼잣말하며 두 손을 바지 뒤로 문지르고 수건 둔 것을 꺼내려고 탁자 있는 편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가비가 불쌍하니 꺼내줄까? 하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발을 멈추고 기다렸다. 가비가 탁자 서랍에서 접어둔 수건을 내어줄 때 개놈이는 받는다고 손가락으로 수건 밑에 든 가비의 손등을 눌러보니 가비가 선뜻 뿌리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수건 받는 거냐? 하고 개놈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개놈이는 면난하여 고개를 숙이고 얼른 받느라고 하고 중얼거렸다. 가비가 손가락을 못 대느냐? 하고 성을 내다가 말고 요 다음부터는 좀 찬찬히 받아 버릇해라 하고 뱅그레 웃는 것이 개놈이에게는 뜻에 맞는 뜻밖 일이었다. 개놈이가 수건을 가지고 가서 저의 주인이 다 쓰기가 무섭게 갖다 두러 다시 왔다. 아까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놀리는 셈이냐? 놀리다니. 그러면 뭐냐? 아니야. 아니라니. 이따가 대감마님 들어오시거든 여쭈어보자. 그것이 놀리는 것인가 아닌가. 개놈이가 눈이 동그래지며 진정으로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였다. 새침하게 앉았던 가비가 홀제 또 빙그레 웃으며 꿇어 앉아 빌어라 하고 말하니 개놈이는 겁나던 맘이 너누룩하여져서 가비 앞에 꿇어 앉았다. 얘 녀석이 사내 자식인가? 하고 가비가 개놈이의 뺨을 쳤다. 아프게 친 것은 아니나 찰싹하고 소리가 났다. 가비의 보드라운 손이 뺨에 닿을 때 개놈이는 손끝 발끝까지 짜르르르 하는 것 같았다. 이런 뺨은 밤낮 맞아도 좋겠다. 뺨 맞기가 소원이면
더 좀 맞아 보려느냐? 자! 하고 개놈이가 뺨을 내어 밀었다. 이리 돌리며 이 뺨 맞고 저리 돌리며 저 뺨을 맞다가 개놈이는 가비의 손목을 쥐고 손바닥 아프지? 하고 그 손을 들여다보니 예, 놓아라. 남이 보면 수상하다. 하고 가비는 남은 손으로 입을 막고 웃었다. 개놈이가 쥐었던 손목을 놓고 품앗이로 인제는 내 뺨 좀 때려보자 하고 웃고 얘가 미쳤나? 누가 너같이 뺨 맞기 소원이라더냐? 하고 가비가 뒤로 물러앉은 것을 보고 꼭 한 번만 때려보자 하고 팔을 느리어서 손으로 그 뺨을 어루만지니 가비는 수컷인 체안을 하고 그 중에 하고 개놈이의 손을 뿌리쳤다. 이때 영창 밖에 신발 소리가 들렸다. 개놈이가 황망히 일어나서 영창을 열고 내다보니 청지기 한 사람이 대감 뒤보러 가셨니? 하고 묻고 또 뒤를 이어 너 거기서 무엇하니? 하고 물어서 개놈이는 수건 들어왔소 하고 대답하며 곧 밖으로 나갔다. 개놈이가 그 뒤에 틈틈이 가비를 보고 눈으로 뜻을 말하면 가비도 두서너 번에 한 번씩으로 대답하는데 아리답고 열기 있는 눈이 말로 하지 못할 말까지 말하는 듯할 때 개놈이는 온몸이 그 눈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개놈이가 가비의 혼자 있는 틈을 엿보고 지내는 중에 어느 날 밤에 순붕이 이기와 같이 윤원영에게 가서 오랫동안 무엇을 공론하고 밤늦게 돌아왔다. 아들들의 저녁 문안을 받고 자리에 누워서 가비에게 발바닥을 문질리다가 갑자기 안에 동물이 있겠지? 하고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발을 씻으시렵니까? 귀를 볼까 하고 물었다. 벌써 여러 날 귀를 못 보았는데 아까 윤판서 집에서 귀 마려운 것을 참았더니 지금 다시 마려운 듯하구나. 하룻밤이라도 참으시면 내일 더 괴로우실 터이니 아주 보고 주무시지요. 귀찮지만 그래 볼까? 하고 순붕이 곧 일어 앉아서 이리 오너라 하고 상노를 불렀다. 개놈이가 엿보던 틈에 얻게 되었다. 사람 좀 살려라. 누가 죽인다더냐? 이와 같은 몇 마디 수작이 있은 뒤에 개놈이가 가비의 손목을 쥐고 골방으로 끌었다. 놓아라. 놓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테다. 아무리나 해라. 죽기는 일반이다. 개놈이가 열에 뛰어 정신없이 끄는데 가비가 소리는 지르지 아니하였다. 가비가 골방에서 나와서 머리를 쓰다듬고 앉았는데 개놈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얼굴을 들여다보며 송량에 나가서 초례를 지내자 하고 속살거리니 가비가 입속으로 두어 번 송량이란 말을 뇌다가 어서 가서 대감의 죽지나 지켜들고 오너라 하고 개놈이를 떠다 밀었다. 이 뒤로 개놈이는 가비에게 매어 지나게 되어 가비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안이 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3권 양반편 4장 보복 세 번째 이야기. 그때 옥사에 관련된 어느 집에서 그 집의 전가 보물인 옥잔을 정순분에게 뇌물로 보내었다. 순붕이 그 옥전을 얻어가지고 아들들에게 칭찬하고 또 가비에게 자랑하였다. 가비더러 말이 내가 전에 너희 옛 상전에게서 이 옥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하고 옥잔을 들어 보이며 이 옥잔이 원나라 공주가 고려 임금에게로 시집을 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란다. 옥빛만 보아도 예사 옥과 다르지 아니하냐 하고 싱글벙글 좋아하였다. 유씨가 봄을 알아볼 눈이 있는가요? 남의 말을 듣고 말한 것이겠지. 그렇지요. 사람이 몽종하고 쌀쌀할 뿐이지 무슨 재주가 있던 사람일세 말이지요. 너로는 말이 과하다. 과하기는 무엇이 과해요. 어릴 때 몹시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요. 원명이가 우리 가비에게 득죄한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구나 하고 순붕이가 실없이 말하며 허허 웃었다. 순붕이가 옥잔을 머리맡에 놓고 보다가 미처 간수하지 못하고 출입하였다. 가비는 옛 상전을 들추어 말하게 된 것이 옥잔 까닭이라고 생각하고 그 옥잔을 미워하여 혼자 있는 틈에 방바닥에 메어쳐서 두 조각을 내었다. 가비가 밖에 있는 사람이 없는 틈을 엿보아 옥잔 조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조각조각 마아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버리었다. 순붕이 돌아왔을 때 옥잔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 옥잔 어디 갔느냐? 하고 놀랐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한바탕 야단 법석을 내었건만 옥잔 간 곳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의 의심이 가비에게로 모이는데 순붕이 역시 가비를 치의하지 아니할 길이 없었다. 옥잔이 어디 간 것을 내가 모르느냐? 모릅니다. 내가 혼자 이 방에 있었다면서 모르다니 말이 되느냐? 잠깐 밖에를 나갔다 온 일이 있으나 있기는 혼자 있었습니다. 밖에를 나갔다 왔을 때 옥잔이 있더냐? 있든지 없든지 정신 차려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에 정신이 빠졌더냐? 편지, 휴지 정도는 했습니다. 순붕이 한동안 쓴 입맛을 다시다가 옥잔이 없어진 것은 아무래도 너희 소위이니 사기가 요란하기 전에 내놓아라 하고 눈을 부릅뜨니 가비가 쪽쪽 울면서 제가 댁에 온 뒤로 재산과 자녀 부럽지 않게 지내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도적질을 합니까? 또 제가 옥잔을 훔쳐서 무엇 했습니까? 하고 눈물이 뒷거니 맺거니 하여 저고리 앞섭이 흠씬 젖었다. 순붕이 귀에 가비의 말이 옳게 들리어서 고만두어라, 우지 마라 하고 다시 쓴 입맛만 다시었다. 개노미는 옥잔이 없어진 줄을 안 뒤에 가비가 불을 받게 되지 아니할까 은근히 걱정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가비가 종아리를 맞게 될까 또는
물볼기를 맞게 될까? 물볼기를 맞는다면 그 꼴을 어찌 볼까? 갖은 생각으로 속을 태우며 윗간 영창밖에 붙어 서서 방안 동정을 살피는 중에 가비의 발명하는 말과 순붕의 용서하는 말을 모두 엿듣게 되었다. 개노미는 혼잣말로 그러면 그렇지 가비가 그까짓 옥잔을 훔칠 리가 있나? 하고 가비의 말을 역성들기도 하고 또 가비가 아니었어 보아. 억지 공사로라도 벼락을 내렸을 터이지. 바로 용서성이 있는 듯이 고만 두어라야. 하고 대감의 말을 비웃기도 하였다. 그날 저녁에 이기가 정순붕을 찾아와서 윤결의 옥사를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엄평에게로 가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하고 윤원영에게 가자고 말하여 순붕이도 그렇게 합시다. 말하고 곧 가비를 불러서 추리봇을 내어놓으라고 이르게 되었다. 가비가 순붕의 옷을 갈아입힐 때 순붕이가 또 무엇이나 잃어버릴라. 똑똑히 방을 지켜라. 하고 넌지시 말하는 것을 이기가 귓결에 듣고 대감 무슨 실물하셨소? 하고 물어서 순붕이가 옥잔 없어진 일을 대강 이야기하고 그 옥잔이 오래전부터 집에 전하여 오는 귀한 물건이라고 말한즉 이기가 옥잔이 우화했구려 하고 허허 웃는데 순붕이도 글쎄요 우화했나 보이다 하고 웃었다. 순붕이 나간 뒤에 가비가 개노미와 붙어 앉아서 서로 속살거리게 되었다. 사람이 분에 살 수가 없다. 대체 옥잔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낸들 아니? 너나 하니까 불을 아니 받았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목숨이 위태하였을 것이다. 고만둔다는 것이 의심이 풀린 것이 아니니까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설마가 사람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할 테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당하는 대로 당하지. 애매히 죄를 당해? 당하지 않을 수가 뭐야. 내가 고초를 받다 못 견디면 너도 끌어넣게 될는지 모르니 이것만은 미리 알아두어라. 공연한 사람을 어떻게 끌어넣니? 훔치지도 아니한 것을 훔쳤다고 매질하면 대라면 훔쳐서 너를 주었다고라도 말했지 별 수 있니?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죽더라도 같이 죽지. 같이 죽는 것은 좋지만 내나 그런 얼뜬 죽음이 어디 있니? 나라 옥사를 생각해 보아라. 유명한 인물들도 모두 얼뜨게 죽는 세상이니 우리야 말할 것이 있니? 그래도 얼뜨게 죽을 까닭이 없다. 우리들이 오늘 밤으로 도망하자. 정신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도망간다고 하여 심리박도 나가기 전에 붙잡힐 걸 도망한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니? 하고 개노미가 조바심을 하는데 가비는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생각해보니 한 가지 수가 있다. 옥잔을 훔쳐간 사람이 옥잔을 도로 갖다 놓으면 우리는 살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누가 훔쳐갔는지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도로 갖다 놓게 하니? 내가 방자하는 법을 아니까 도로 갖다 놓도록 방자해보면 어떨까 말이다. 어서 해라. 훔쳐간 사람이 당장에 급산마들 방자라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먼저 살고 보아야지. 그런데 방자를 하자면 갓 죽은 송장에 뼈마디가 있어야 한다. 어이구, 그것을 어떻게 구하니? 팔 한마디나 다리 한마디만 있으면 제일 좋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마디 한마만 있어도 쓸 수가 있다. 내가 구해줄 수 있겠니? 그것을 어디 가서 구하니? 수구문 밖을 나가보면 구할 수 있을 게다. 송장이 있기로 어떻게 만지나? 하고 개놈이가 허락하기를 꺼리다가 가비의 호들갑에 맘을 굳게 먹게 되어서 내일 어머니 보러 간다고 하고 수구문 밖으로 나가서 구해보마. 하고 말하였다. 가비가 뼈마디 구해준단 말을 들은 뒤에는 개놈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뱅글뱅글 웃기도 하고 개놈이 어깨에 입을 대고 옷 위로 차근차근 물기도 하였다. 개놈이는 꽃향기에 취하는 나비와 같이 가비의 냄새에 취하였다. 개놈이가 무서움을 타는 까닭에 만일 가비에게 흘리지 아니하였던들 초빈 송장의 뼈마디를 훔치러 가려고 생각도 못하였을 것인데 가비가 딴 기운을 주어서 수구문 밖에 나가서 어느 거적 송장의 엄지 손마디를 잘라오게 되었다. 가비가 남 모르게 그 뼈마디를 받아두었다가 순붕의 베갯잎을 고쳐 시칠 때에 슬그머니 베갯 속을 뜯고 집어넣었다. 순붕이가 밤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식전자리 속에서 가비를 보고 요즘악 신기가 좋지 못한 까닭인지 꿈자리가 괴악하다 하고 상을 찌푸릴 때가 많았다. 가비가 뼈 마디로 방자할 때 사나운 꿈자리를 바란 것이 아니므로 4, 5일 된 뒤로는 다른 꾀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가비가 개놈이를 보고 옥잔이 나오지 아니하니 달리 방자를 해보겠다 하고 말하니 개놈이는 우리가 탈만 아니 당하면 그만이지 구태여 옥잔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없다 하고 가비를 말리다가 가비가 옥잔 까닭에 치의받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분해서 못 살겠다. 내가 방자를 아는 대로 골고루 해볼 테다. 하고 고집을 세워서 개놈이도 내 맘대로 해보려무나 하고 마침내 동의하게 되었다. 산도야지에 등성 마루털이 있어야 할 터인데 내가 얻어줄 수 있겠니? 사냥질 가면 얻어줄 수 있지. 남은 진정으로 말하는데 실없는 말이 무엇냐? 너까지 내 속을 상해줄 터이냐? 아니다. 골래지 마라. 그러나 산도야지 털을 어디 가서 얻어오니? 집도야지 털은 못 쓰니? 그건 나도 모른다. 나도 산도야지 털을 쓴단 말만 들었다. 그걸 어디 가서 구하나? 내 방자는 예사 방자가 아니로구나. 어째 그렇게 괴상한 물건만 찾느냐? 예사 방자거나 아니거나 얻어달라는 거나 얻어다오. 어디
물어서 구해보마. 하고 가비에게 허락한 개노미는 의심사지 아니할 사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는 중에 친한 별배에게서 가파치들에게 가면 산 도야지 털이 있단 말을 듣고 그 별배에게 얻어달라고까지 부탁하여 며칠 뒤에 산 도야지의 등성마루털 서너 낫을 가비 손에 쥐어주게 되었다. 순붕이 꿈자리 사나운 것을 성가시게 여기어 가비를 보고 한 걱정할 때에 가비가 약주를 좀 잡수시고 주무셔 보시지요. 하고 말하여 술 취한 김에 별로 꿈이 없이 하룻밤을 지내고 그 뒤로는 잘자리에 술을 먹게 되었는데 술도 하루 이틀 먹어 버릇하니까 처음만 못해서 먹으나 안 먹으나 꿈자리가 사납기는 일반이니 술을 그만두고 싶다. 한번 취하도록 잡수셔 보시지요. 글쎄. 순붕이는 한번 폭 취해보려고 작정하고 가비가 권하는 대로 술을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망양이 되어 자리에 거꾸러졌다. 가비는 청지기와 상노의 손을 빌려 순붕을 자리 속에 놓인 뒤에 전과 같이 혼자서 수청을 잤는데 밤중에 순붕의 몸을 흔들어서 정신 모르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옳다, 되었다 하고 일어나서 산 도야지털을 순붕의 배꼽 속에 비비어 박았다. 겉으로 보면 털이 박힌 것 같지도 않을 만큼 감쪽같이 박았다. 순붕이 그날 밤 술에 취하여 자리에 꺾어진 채로 다시는 영영 일어나 보지 못하였다. 3권 양반편 4장 보복 네 번째 이야기. 발상한 상제들은 경황 없는 중에도 그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허무한 것을 의심하여 시체도 자세히 살펴보고 먹다 남은 술도 맛보았으나 수상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정념이와 정작이 형제는 미리 짐작이 없지 아니한 터이므로 가비의 동정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가비가 조금도 수상한 거동이 없을 뿐 아니라 때때로 슬피 통곡하는 것이 친자녀에서 지나면 지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상가에서 장전에 유명한 부당을 불러다 넋두리를 시키었다. 그 무당이 고리짝을 긁으며 망자를 청하더니 얼마 아니 있다가 늙은 망자가 내렸다고 넋풀이를 시작하여 저승사자에게 구박받는 슬픔을 이야기하고 집안 식구를 면면히 찾고 또 이 세상에서 품고 간 원한을 말하는데 그 중에 가다가 내가 죽을 것을 죽은 줄 아느냐? 내가 죽고 싶어 죽은 줄 아느냐? 내가 아들이 없는 사람이냐? 내가 재물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내가 죽을 때 의원 하나를 보았느냐? 약한 첩을 먹었느냐? 수총 자는 것들이야 살 붙이냐 뼈 붙이냐? 잠이 들면 고만이니 죽는 줄이나 알 것이냐? 전후 좌우 널려있는 사람 중에 마지막 길 떠날 나를 보내준 사람이 누구이냐? 허무하지 그려. 원통하지 그려. 날 잡아간 귀신이 벽에 있는 것은 누구이고 알았을 리 없지만은 벽에 하나 바로 배워주지 못한 너희들의 일분 성심 없는 것도 야속하지 그려.
하고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푸념에 늙은 것들은 그렇습지요. 그러시고 말고 하고 능청스럽게 대답하고 젊은 것들은 대감께서 살아오셔서 꾸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말소리까지 아주 대감이 오셨어요. 하고 종없이 짓거리었다. 정씨집의 안식구들이 베개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베개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둘째 상제 정연이 넋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옆에 있던 늙은 참모를 돌아보며 대감이 근래 어떤 베개를 비셨든가? 하고 물으니 그 친모가 아마 궁수봉황을 모 베개이겠지요. 가비가 자세히 알 터이니 불러 물어보시지요. 하고 대답하는데 이때 가비는 빈소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다. 정연이가 가비를 부르러 보내려고 할 즈음에 젊은 친모가 대감께서 근래 비시던 베개는 마루방에 치워둔 이부자리 속에 든 것이겠지요. 물어볼 것도 없지 않아요? 하고 말하여 정연이는 곧 계집하인 한 사람을 시켜서 마루방에 있는 베개를 가져오게 하였다. 안 식구들은 베개를 그대로 살라 버리려고 하였으나 정연이가 한번 속을 뜯어보고 사르자고 주장하여 베개의 잇을 찢고 또 베개의 속을 꺼내어 보게 되었다. 베개 속을 꺼내던 계집하인이 에그머니 이게 뭐야? 하고 손에서 뿌리쳐 내던지는 물건이 있어서 여러 사람의 눈이 일시에 한 곳으로 쏠렸다. 그 물건이 사람의 엄지 손마디인 것을 안 뒤에 여러 사람은 다 같이 놀랐다. 벽에 귀신이 있단 말이 참말이구려. 유명한 무당이 다르구려. 그러니 대감이 방자를 받고 돌아가신 모양이지. 그러기에 내가 죽은 것을 죽은 줄 아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고 친모들과 계집하인들이 서로 돌아보며 짓거리는 중에 정연이가 그 엄지손마디를 싸서 들고 염막에 있는 형에게로 쫓아나갔다. 형제간에 의논이 달랐다. 베개 속의 엄지손마디를 방자로 보는 것과 방자한 사람을 가비로 치하는 것은 형제에 다름이 없었으나 정념이는 가비를 취재하자면 그 부친에게 욕스러운 말이 없지 아니할 것을 요량하고 방자한 것의 소위는 괘씸하나 사람의 생사가 방자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 방자한 것은 유야 무야 중에 덮어두고 가비를 내어 쫓자 하고 주장하고 정연이는 그 부친이 방자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는다니 말이 되오? 문초를 받아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거든 가비를 대매에 때려 죽입시다. 하고 고집하여 한동안 형제간의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현이가 분을 내면서 형님은 그만두시오. 형님은 본래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터이니까 원수 갚을 생각도 없을 터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불공대천의 큰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없어. 하고 일어나 나가려는 것을 정념이가 잠깐만 앉아라 하고 붙들어 앉히고 그 일을 사실하려거든 밤 저녁 사람 없는 때 조용히 하도록 해라 하고 말하였으나 정연이는 형님은 상관마오. 내 원수를 대낮에 갚든지 오밤중에 갚든지 형님에게 아랑곳이다 무엇이오?
하고 상우절하게 바람이 나도록 핑하게 여막 밖으로 나갔다. 상주 형제가 여막 안에서 말할 때 맞상주의 말소리는 한결같이 나직나직하였으나 둘째 상주는 처음부터 그 형과 시비를 차리는 것 같이 언성이 높았었다. 기놈이가 마침 여막 밖으로 지나가다가 가비를 문초받고 태매에 죽이자는 말을 귓결에 듣고 놀라 여막 아래 앉아있는 거상 하인에게로 와서 둘째 상제님이 왜 저렇게 떠드시우? 하고 가만히 말을 물으니 그 하인이 손을 내어졌다가 슬그머니 일어서서 섰는 개놈의 귀에 입을 대고 대감이 방자에 죽었단다. 방자한 사람은 가비인 듯하고 방자한 물건은 사람의 엄지 손맛이란다. 지금 둘째가 방자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원수를 갚자고 떠드는 판이야. 하고 일러주었다. 개놈이가 경겁하여 말도 더 묻지 못하고 공연히 고개만 끄덕이다가 간신히 큰일 났구려 하고 한마디 말을 뒤로 남기고 곧 가비를 찾아갔다. 빈소 뒤 툇마루에 가비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개놈이가 정신없이 앞으로 대어들었다. 예, 큰일 났다. 무슨 큰일? 여기 있다가는 죽을 테니 지금 당장 도망가자. 대체 무슨 큰일이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대감을 방자했다며? 가비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다가 사르르 펴이면서 나는 무슨 큰일이라고? 하고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무슨 큰일이라니? 지금 상주 형제가 너를 죽이자고 공론하는 중이야. 죽이면 죽지. 큰일 될 것 없다. 하긴 하고 가비는 조금 더 겁내는 빛이 없었다. 예, 그런 법이 어딨니? 나는 너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죽으란 말이냐? 가비가 둘레둘레 바라보다가 뒷곁에 있는 나뭇광문이 지쳐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다가는 남의 눈에 들킬는지 모르니 저 나뭇광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개노미를 끌었다. 광 속 나무단 뒤에 둘이 숨어 앉아 길게 이야기하고 다시 나올 때 가비가 나의 천우 사정은 내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다시 더 말할 것이 없고 연결로 한마디 말할 것은 내가 청가의 집에 온 뒤 4년 동안에 꼭 한번 남의 말을 진정으로 기쁘게 들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골방에서 나와서 나를 보고 속량에 나가서 같이 살자고 말한 것이다. 내가 처생에 가서라도 너의 신세를 갚도록 할 터이니 우리 처생에 가서 만나자 하고 다정스럽게 말하고 나서 너 먼저 앞으로 나가거라 하고 말하여 개노미가 얼빠진 사람같이 걸어갈 때 가비는 그 뒷모양을 바라보며 거짓 없는 눈물을 흘렸다. 정현이가 여막에서 나오며 곧 거조를 차리려고 할 즈음에 점잖은 조객이 와서 다시 여막으로 들어가 형과 함께 조상을 받고 조객이나 또 오면 비편하니 밤까지 참으리라 하고 생각하여 낮에는 말이 없이 지내었다.
그날 밤에 정연이 빈소 앞마루에 등불을 밝히고 앉아서 가비를 잡아내어 뜰 아래 세우고 대감마님을 방자한 엄지 손마디의 출처는 내가 알 터이니 일호 기망 없이 바른대로 말해라 하고 호령하니 가비는 조금 더 겁내는 빛이 없이 내가 말을 할 테니 말하는 동안에는 되지 못한 호령을 마시오. 개 호령을 겁낼 내가 아니오. 하고 대담스럽게 말하여 둘러섰던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연이까지도 놀라지 아니치 못하였다. 자, 말하리다. 하고 가비가 짧게 기침 한번 하고 나서 말을 위어 쳐다보고 너희 집 늙은 것이 우리 상전을 죽인 놈이다. 내가 우리 상전의 원수를 갚으려고 늙은 놈을 벼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대체 그 늙은 놈이 우리 상전과는 친구로 사귀고 사돈으로 연혼까지 한 놈이 무슨 원혐이 있어서 그렇게 흉악하게 모함을 한단 말이냐. 그놈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으로 알 수 없지 아니하냐. 하고 욕설을 퍼부을 때 정연이가 듣다 못하여 그년의 주둥이를 비비지 못하느냐 하고 하인을 호령하니 가비가 그러면 그만두어라. 너희들도 듣기 시원하게 전후 사실을 자세히 말해주려 했더니 되지 못하게 호령질을 하니 이제 나는 말을 아니할 테다.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하고 입을 다물었다. 가비는 여러 차례 얻어맞아서 뺨이 부어오르고 쥐어 질리어서 입가에 피가 흐르고 또 걷어 차이어서 땅바닥에 주저물러 앉게 되었다. 그러나 입은 다친 채로 떼지 아니하여 아프단 소리 한마디가 없었다. 정연이 이것을 보고 조그만 년이 괘씸스럽게 얼마나 말 안 하고 배길 테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곧 하인을 호령하여 물볼기 때릴 거조를 차리게 하였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가비를 속옷 하나만 남겨두고 아래옷 모두 벗긴 뒤에 멍석 위에 잡아 엎지르고 속옷 위에 동이 물을 두루 부으니 속옷이 살에 달라붙어서 올통불통한 살 모양이 드러났다. 매질이 시작되었다. 가비의 고운 살이 첫 매에 불어 터지기 시작하여 매 10개 안에 불구스름한 핏물이 멍석 위에 고이었다. 그 손마디가 어디서 났느냐? 그 손마디를 누가 주었냐? 하고 매질 사이에 고령한 호령은 설이 같으나 가비는 벙어리 된 듯이 대답이 없었다. 아래 운니가 마주치는 딱딱 소리 외에는 이를 가는 아드득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독한 년이다. 톡톡히 쳐라. 하고 호령이 떨어진 뒤 매질이 더욱 무지스러웠다. 매 잡은 하인의 길다란 대답이 연해 나는 중에 개놈이가 어디서 뛰어나와서 뜰 아래에 엎드리며 매질을 그치랍시오. 소인이 말씀을 아뢰겠습니다. 그 손마디는 소인이 얻어다 준 것이올시다. 하고 말하여 가피를 제치어놓고 개놈이의 문초를 받으려고 할 즈음 가비가 감았던 눈을 뜨고 개놈이를 보더니 저 얼뜬 자식이 내게 속은 것도 분하지 아니한가? 하고 비로소 입을 떼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다 말할 것이니까 개놈이 같은 얼뜬 자식에게 물을 것이 없소.
내가 상전의 원수 갚을 꾀를 생각하고 말 안 내고 심부름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에 개놈이가 내게 분인인 눈치가 보입디다. 그래서 이 자식을 한번 놀려서 심구름꾼을 만들어 보리라 작정했소. 내가 저에게 끌리는 체한 것이 실상은 내가 저를 끈 것이오. 하고 말하여 가다가 말할 것은 많은데 목이 타서 말을 못하겠으니 물 한 모금 먹여주시오. 하고 말하여 정연이는 가비의 말을 들으려고 물을 먹이게 하여 주었다. 가비가 물 몇 모금을 받아 먹은 뒤에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 개놈이를 내 손에 넣게 되었소. 옥잔 야단이 났을 때 옥잔은 내가 없이 한 것이오. 옥잔을 가지고 우리 상주원을 들추는 것이 괘씸해서 내가 깨뜨려 버렸어. 깨뜨린 것은 뒷곁 굴돌격혀에 묻었으니 궁금하거든 나중에 파보시오. 그래, 옥잔 까닭에 치의 받아서 죽을 곡경을 치르는지 모른다고 개놈이를 혼동하고 옥잔 훔쳐간 사람을 방자한다고 초빈 송장의 뼈마디를 얻어달라고 했어. 그 뒤에 뼈마디 방자가 잘 안된다고 또 산 도야지 털을 얻어달라고 했어. 하고 말하는데 정현이가 산 도야지 털은 무엇에 썼느냐? 하고 물었다. 가비는 무심결에 몸을 움직이려다가 아픔을 참느라고 한동안 입을 악물고 있는 것을 무엇에 쓴 것을 바로 대라! 하고 정연이가 호령하니 가비가 고개를 치어다보면서 호령하지 마시오! 하고 타박한 뒤에 또다시 말을 이었다. 그 도야지 털은 늙은 것이 술 취해 곤드라졌을 때 배꼽 속에 박았소. 미심하거든 염한 것을 풀어보시오. 하고 다시 물을 좀 먹여달라고 하인에게 손짓하는 것을 정연이가 보고 말을 더 들을 것이 없다. 물 먹여주지 마라. 하고 이르는데 옆에서 보던 정자기가 그 형에게 내가 몇 마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물을 먹이라고 하시오. 하고 말하여 가비는 다시 물 몇 모금 얻어먹게 되었다. 내가 유심한 상전이라고 말하니 우리는 너의 상전이 아니란 말이냐? 상전의 원수이지 상전은 무슨 상전이요? 우리 상전이 나를 친자녀같이 기른 은공을 말하면 상전이요. 부모이니까 우리 상전은 예사 상전과도 다르지요. 대감 돌아가신 뒤에 내가 설게 온 것이 작죄한 것이 무서운 것이냐? 여보, 어린애 소리 그만두시오. 나는 내 서름에 울었지 당신네 집 초상에는 상관도 없어. 하고 가비는 정자기의 묻는 말을 웃었다. 정인이 그 아들을 아우를 돌아보며 그만두라고 말하고 작도를 드리라고 하여 가비를 공속에 두루루 말아서 작도에 넣고 목을 자르게 하였다. 개놈이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자기가 죄의 경중을 분간해 말하여 개놈이는 죽도록 매만 맞았다. 3권 양반편 4장 보복 5번째 이야기. 순붕이 명예에 죽지 못한 것을 그 집에서는 깊이 숨기고 말이 밖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안팎 하인들을 단속하였다. 조객이 와서 무슨 병환에 그렇게 졸지에 굳기셨소? 하고 물으면 상주들은 약주가 좀 과히 취하신 중에 동풍이 되셔서
갑자기 상사가 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겉 풍문을 듣고 와서 체면 없이 무슨 하인의 변이 있었다니 참말이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손버릇 싸나운 아이종이 매맞은 끝에 죽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순붕의 졸곡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기가 상주들을 보러 와서 선대감 작고하신 뒤에는 무슨 일 하나 서로 의논할 사람이 없네 그려 하고 한탄하듯이 말하니 정념이는 속으로 불쾌히 여기며 잠자코 앉았고 정연이는 대감께서 소인의 선친과 좀 자별히 지내셨습니까? 하고 말을 받아주었다. 이 기가 자연히 정연이와 많이 수작하게 되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무슨 말 끝에 선대감 생존 시에 가까이 시중하던 아이 종년이 있었지 하고 말하여 정연이 네 하고 대답한 뒤에 그년이 어디 갔나? 하고 물으니 정연이 대답이 없었다. 죽었단 말이 있으니 그것이 참말인가? 죽었습니다. 대감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셔 계십니까? 나도 귀가 있으니까 듣지 그려. 그런데 그년이 어떻게 죽었나? 하고 밑을 캐어 물으니 정연이 까닭을 몰라 황당하여 하며 대답하였다. 그년이 흉한 년이에요. 그년이 상노놈과 부동해가지고 선친이 신명같이 아끼시던 옥잔을 훔쳐갔습니다. 선친도 생존시에 그년을 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친 작고하신 뒤에 그년이 적실히 훔쳐간 것을 알게 되어 소인이 형의 몸을 받아서 취주했습니다. 죽게까지 취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년이 매를 맞아보고 못한 탓에 장독이 심하였던 모양이올시다. 이기가 정연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듣기를 그년이 전 상전의 원수라고 선대감을 지독했다고 들었어. 거짓말이 많은 세상이라 할 수 없네. 옥잔 잃은 것은 나도 아는 일일세. 하고 얼굴에 안심하는 빛이 있었다. 사실로 이기는 배의라는 친한 의관에게서 소문을 들은 뒤에 전에 사폐한 노자와 비자들은 일절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 터이었다. 이기가 조용히 집에 있을 때 배의가 온 것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여보게, 이 사람 향자의 자네가 정의정집 소문을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거짓말이대. 허무한 말이와요. 꼬투리는 있으니까 허무하다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정의정댁 상노로 있던 아이놈이 장독으로 소인의 약을 먹었었는데 그놈의 입에서 난 말이올시다. 글쎄 요전에도 말했지. 그런데 내가 알아본즉 아이 종년이 상노놈과 부동해가지고 무엇을 훔쳐냈더라네. 그 집에서 취재는 좀 과이했던 모양이야. 대체 그 아이놈의 아비가 저희 자식의 매맞은 까닭을 말하는 것이 동에 잘 닿지 않아서 거짓말인 듯이 의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심나는 소문이라도
소인이 들은 바에야 대감께 안이 와서 여쭐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 황송하오나 오늘은 소인이 대감께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까이 전의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말들 하옵는데 대감께서 소인의 일을 특별히 한염하옵시기는 하오는 터이오나 이번에 제조 대감께 편지 한 장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허자가 이조판서로 전의 제조를 겸하고 있었다. 어렵지 않은 일일세만 남중이가 내 말을 들을는지 모르겠네. 어디로 보기로 허판서가 대감 말씀을 무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 연전에 위에서 공신자재를 놓군 하라실 때 남중이가 유독 사양하는 것을 내가 그리 못하는 법이라고 나무라기까지 하였건만 6, 7차나 고사해서 그에 사양했었네. 그때 공신의 자재로 정현이 하나만 놓군 된 것이 남중이가 고집을 부린 까닭일세.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올시다. 아무래도 편지로는 어려울 듯하니 내가 지금 녹사를 보내서 말해봄세. 하고 이기는 허자에게 녹사를 보내었다. 의정부 영의정 이기의 녹사가 허자에게 갔다 왔다. 대답이 무엇라던고? 소인이 가서 처음에 말씀을 여쭈온즉 못 들은 체하고 앉으셨기에 재차 말씀을 여쭈었죠. 그리 하엽사더니 홀째 벌떡 일어서서 소인의 뒷덜미를 잡고 휘두르며 내가 정부설이란 말이냐? 그따위 청을 어디와 말하느냐? 하고 호령짓거리를 하시겠지요. 항거할 수 있습니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무엇이 어째? 하고 이기가 발끈 화를 내는데 배의관이 허판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하고 또 녹사가 소인이 녹사를 다닌 지 10여 년에 오늘 같은 봉변은 처음이옵시다. 말하여 화를 돋워 주어서 70노인 이기가 한동안은 철없는 젊은 사람들 골래듯이 손발 하나 가만두지 못하고 펄펄 뛰다가 조금 진정이 된 뒤에 대주 못한 기광 얼마나 부리나 두고 보자 하고 허자를 벌렀다. 허자는 자기의 소행이 그런 것을 알고 1등 공신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므로 한때 만난 듯이 부귀 공명을 자랑하는 다른 공신들과는 심사가 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공신들 중에서 허자의 심사를 알아주는 사람은 좌찬성 민재인 한 사람뿐이라 허자가 이기에게 문의할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가지고 민재인을 신방하였다. 허자와 민재인이 서로 막역하게 지내는 것이 과부 서름을 동무 과부가 아는 격이었다. 어느 날 허자가 민재인을 찾아왔다가 그 얼굴에 분한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대감 무슨 분한 일이 있어? 하고 물었다. 그때 민재인은 한 동리에 사는 젊은 친구 김난상을 찾아갔다가 창피한 대접을 받고 온 길이었다. 민재인이
에게 가서 통자 한즉 직품으로 보든가 연기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 진동한동 뛰어나와서 맞아들여야 할 사람이 방금 머리를 빗는 중이니 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아이중에게 말을 일러 보냈으니 이것은 남에게 말도 못할 창피한 대접이라 민재인이 분하게 여기어 바로 곧 집으로 돌아왔었다. 민재인이 허자의 묻는 말에 대감이 아니면 말도 할 수 없는 분한 일이오 하고 김난상에게 창피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한번 죽지 못한 탓으로 동리 소년에게까지 봉변하고 살게 되니 이런 분하고 절통한 일이 어디 있겠소? 지금 대감이나 나에게는 남는 것이 욕뿐이요. 지금 욕만 먹소. 후세의 양명은 어떻게 하오? 대감은 그래도 나보다는 덜할 것이요. 한번 소인 이름이 붙는 날이면 더하고 덜할 것이 무엇 있소? 우리가 소인 소리 듣기는 원통하지 아니하오? 하고 허자와 민재인은 서로 손 맞잡고 눈물까지 흘렸다. 안명세 옥사 때 민재인이 사기를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죄인을 두둔해 말하다가 죄로 몰리어서 공주로 귀양가게 되었다. 민재인이 집이 가난한 까닭으로 귀양간 뒤에 의식이 군간하여 그 아우 재영이 한 걱정으로 지내는데 허자가 이것을 알고 민재영을 당진 현감으로 제수하게 하니 그 형을 돌보아 주라는 뜻이었다. 이때 마침 허자의 친한 사람이 이기에게 가서 연전 옥사를 일으킨 공로로 노군까지 된 것은 한되는 일이로다 하고 허자가 말한 것을 옮겼더니 이기가 속으로 옳다 되었다 하고 대사헌 진복창과 사간 이무강을 불러서 허자를 탄핵하도록 지주하였다. 허자가 대간 탄핵에 몰려서 1등 공신이 3등으로 깎이고 함경도 흥원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이기는 이것도 마음이 부족하여 사사하도록 가죄하기를 청하려고 계초를 품에 품고 예월하여 답전에서 먼저 다른 일을 아뢰는 중에 갑자기 현기가 나서 앞으로 꼬꾸라졌다. 대비가 이것을 보고 놀라 여러 내시를 시켜서 빈청으로 내어다 뉘게 하고 여러 의관을 시켜서 의약으로 구호하게 하였으나 이 기는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라 평일의 근력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종시 젊은 사람과 달라서 돌리지 못하고 집에 나올 사이도 없이 운명하게 되었는데 죽을 때 전신 혼몽한 중에 이 해가 나를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내 성각이 없어졌다. 이 기가 급사하는 바람에 허자는 다행히 가죄를 면하였으나 얼마 뒤에 구경배소에서 병들어 죽었다. 정순붕, 이기 등이 차례로 죽은 뒤에 조정은 윤원영의 독판이라 사헌부 대사헌이니 사관원 대사관이니 또는 홍문관 부제학이니 서슬 좋은 조정관원들이 대개는 원영의 앞에서
견마의 충성을 다하는 인물들이었다. 대체 말이나 개의 주인 위하는 충성은 이로 거짓이 없지만은 사람으로서 말 노릇 개 노릇 하는 것은 충성이 곧 거짓이라 말이나 개만 못한 거짓 충성이 주인이 눈 밖에 나서 좋지 못하게 신세를 마치는 것은 첩경 잊기 쉬운 일이었다. 대사헌 진복창은 세상 사람에게 독사 지목을 받아가며 원형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구축하고 사륙하되 항상 원형의 소망에 지나도록 힘을 썼다. 그러나 복창도 원형의 눈 밖에 나는 날이 있어서 원형의 말이 내가 남을 해치려고 독사를 기를 사람이 아니다 하고 복창의 허물을 잡아 대비께 품하고 삼수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부제학 정언각은 양제의 익명서를 큰 공로거리로 생각하여 귀 뒤의 옥관자가 쉽사리 두 서너 번 변하여 도리어 승품 재상이 될 것을 꿈꾸고 있었으나 꿈은 꿈대로 떨어지고 관자는 좀처럼 변하지 아니하였다. 아침에 소세하고 망건을 쓸 때 관자의 연화 수조를 들여다보며 쓴 입맛을 다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언각이 익명서의 공로만 가지고는 속히 현달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원형의 문화에 드나들기 시작하여 원형의 집 청지기에게 약간 토심받는 것을 달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정언각이 원형의 집에 와서 원형의 거처하는 방이 조용한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말을 물었다. 대감이 어디 가셨나? 작은 댁에 가셨어요. 곧 오시겠나?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좀 기다려볼까? 요량대로 하시지요. 사랑으로 들어갈까? 대감이 아니 계신 때는 영의정 대감이 오셔도 사랑해 드리지 아니에요. 그러면 마루에 앉아 기다림세 하고 정언각이 한두 시각을 착실히 기다린 뒤에 에라 쉬 소리가 나면서 원형이 탄 남녀가 사랑 뜰 아래에 와서 놓이었다. 원형이 청지기의 좌우 부축으로 마루에 올라올 때 뜰 위에 내려섰던 정언각을 보고 잠깐 고개를 끄덕이었다. 정언각이 원형의 뒤를 따라 사랑에 들어와서 장지 밖에 굴어 앉으니 원형이 인사말도 하기 전에 영감이 말을 타고 왔소? 하고 물었다. 네, 말을 탔습니다. 그 말이 장이 눈에 있기는 한데 네 말이든지 생각이 아니 나서 지금 들어오다가 하인들더러 물어보기까지 하였소. 본래는 영감의 말이 아니지? 네, 아니올시다. 전에 임형수 타던 말이랍니다. 옳지, 임형수 타고 다니던 말이야. 말이 좋더군. 걸음이 시원해서 좋아요. 조금 사납기는 하지만 자견으로 다녀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선 생김이 잘 생겼어. 대감께서 세워보실 의향이 계시다면 바치겠습니다. 아니, 나는 말이 소용없어.
하고 원영이 주는 말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는 뜻은 받아서 언각을 술대접까지 하여 보내었다. 언각이 원영의 돌봐주는 힘을 입어서 옥관자를 금관자로 바꾸어 붙이게 되고 얼마 뒤에 경기감사로 나가게 되었다. 언각이 예골 숙배하고 나와서 원영의 집을 향하여 오는 길에 하인들은 뒤에 따르게 하고 작연하고 앞서 오는데 언각이 정신 놓고 무엇을 생각하는 중에 말이 무엇에 놀랐던지 갑자기 뒤를 솟치어서 말 위에서 떨어졌다. 아주 다 떨어지기나 하였다면 낙상할 뿐이었겠지만 한 발이 등자에 걸려서 몸이 메어 달리게 된 데다가 뒤에 오던 하인들이 무망중에 놀라 소리치는 바람에 말이 듣고 뛰기 시작하여 언각은 두 골이 깨어지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갈리고 찢어져서 즉사하게 되었다. 정언각이 임형수의 말에 죽었다는 말이 세상에 퍼진 뒤에 천도가 무심치 않다. 보복이 무섭다.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